네,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을 보고 있는데요.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의 원칙,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한다 하는 원칙이죠. 또 계약문안 작성자에게 불리한 추정의 원칙, 네, 계약문안 작성자에게 불리한 추정의 원칙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계약 문헌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 문헌을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그 작성을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즉 상대방에게, 작성자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추정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면요. 그 워너브라더스하고 CBS라는 미국의 그 영화사 또 방송사가 있죠. 이 두 회사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아마 그 말테이 메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시리즈 추리 그 일종의 그 탐정물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수사반장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샘 스페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을 했다고 하는데 험프리 보가트는 그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미국의 배우죠. 이 사람이 주연을 했던 그 샘 스페이드라는 이제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샘 스페이드를 그 이제 주인공을 하는 이 시리즈물이 상당히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 워너 브라더스하고 이 CBS 방송국 사이에 이 시리즈물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계약서 문안을 이제 워너 브라더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이 샘 스페이드라는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법원에서는 이 계약 문헌을 작성한 사람이 워너브라더스다. 워너브라더스에서 이 계약 문헌 작성을 주도를 했고 또 워너브라더스는 이런 그 아주 대기업으로서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무수하게 많은 계약을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은 분명히 이 계약서에 다 담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의사에 없었던 거다. 그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서 계약문헌 작성자에게 불리한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이제 그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뭐 워너브라더스나 CBS나 둘 다 아주 그 대기업들이죠. 컨텐츠 기업의 강자들인데 그런 경우에 이런 계약문헌 작성자 보통 우리도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걸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뭐 어느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 교환을 거치면서 이 초고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 이제 이 초고를 누가 작성하고 그 주도적인 수정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이제 그렇게 주도적으로 문안을 작성한 사람을 이제 계약 문안 작성자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추정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다음 이제 부수적 증거로는 이제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당사자의 행동. 그래 지금 이제 뭐 갑과 을이 이 뭐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은 뭐 이 분야에 뭐 상당한 지식이 없는 그런 처음으로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 본 사람이다. 거기에 비해서 그 을 이용자는 상당히 이런 이제 뭐 콘텐츠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 계약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어떤 의도를 짐작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래 관행도 있고요. 거래 관행.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뭐 음반 내가 그 작사 작곡가인데 음반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그 음반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다. 자, 이 관행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이제 그때그때 그 관행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계약 당시의 거래 관행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행동. 이거는 이제 그 계약 이후에 나타난 당사자의 행동. 자, 여기 구름빵 사건에서의 저작자의 사후 행동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꼭 뭐 이제 그 구름빵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캐릭터 아까 이제 뭐 구름빵 사건에서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는데 그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 저작자가 그 출판사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에 대해서까지 넘어갔으니 금액을 좀 더 올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말 속에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행동들 또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 것이라는 그런 행동들, 이런 사후적인 행동들,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갑이 그 요러요러한 행위를 하고 요러요러한 대화를 시도했던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 계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제 그것이 상당히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로티 사건에서의 묵시적 동의. 로티 사건은 저 잠실 롯데월드 거기 가면은 로티라는 캐릭터 보셨습니까? 그 너구리 캐릭터요.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너구리죠. 그것이 이제 그 1989년도 정도에 그 롯데월드가 이제 개발되면서 벌써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나요?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88년에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88, 89년, 90년, 2010, 30년이 넘었네요. 롯데월드. 그때 이제 그 롯데 측에서 그 롯데월드를 개발을 이제 하면서 이 캐릭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롯데월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 현상 공모한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대학 교수님이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롯데월드 캐릭터, 우리가 흔히 로티라고 부르는 그 너구리 모양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이 로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최초의 당선작인 로티와 지금의 로티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원래 당선작은 모자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선작이 생기고 난 당선작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이 당선작이 펠릭스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아기 고양이 펠릭스라는 만화 영화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30년도 훨씬 더 된 옛날부터 있던 그 펠릭스라는 만화 영화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펠릭스 고양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펠릭스하고 너무 닮았다. 얘는 너구리인데 펠릭스하고 모습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표절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그 펠릭스하고요, 그 최초의 당선작을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흡사하게 보여요.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너구리인데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측에서 이제 이 당선작을 창작하신 그 교수님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수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제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수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당선자 이 교수님이 나는 더 이상 수정 못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것을 묵시적인 동의로 봤어요. 수정해도 좋다는. 그래서 롯데월드에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수정을 맡겨가지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보니까 상당히 달라졌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이제 최초로 당선작을 창작하셨던 그 교수님이 롯데월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함부로 내 컨텐츠, 내 창작물을 변형했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1심, 2심이 판결이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그 함부로 변형을 했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바로 이제 저자 인격권, 뒤에 보면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자 인격권 중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변형해서는 안 되는 권리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죠. 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1심에서는 아니라고 했고요. 아니라고 본 1심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얘네들은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로 봤어요. 1심에서는 이 당선작과 모자를 쓴 로티는 전혀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원작을 수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이것은 수정한 거다. 근데 허락받지 않고 수정을 했으니까 이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이 됐고요.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은 대법원에서 바로 그 창작자가 했던 말, 나는 더 이상 수정 못해.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이것을 묵시적인 동의로 봤습니다. 수정해도 좋다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비판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형법에도 보면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피해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승낙을 한 거니까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의 승낙은 진지한 승낙이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싸울 때 힘이 딸리면은 야, 때려봐 때려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너 승낙했어? 때려도 되는 거지? 때린다고 범죄가 안 되나요? 그럴 때 때려봐 때려봐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지한 승낙이 아니죠. 또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죽이면 그게 범죄가 안 되나요? 물론 살인의 경우에는 승낙에 의한 살인도 그건 죄가 됩니다. 촉탁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락사가 죄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안락사가 죄가 되는 거는 안락사는 본인이 승낙을 나 좀 제발 좀 죽여달라. 그렇지만 그거 그 승낙에 따라서 죽이게 되면은 그거는 그 촉탁살인이라고 해서 아직은 처벌받고요. 아주 엄격한 경우에 지금 뭐 안락사를 지금 인정할지 말지가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가서 뭐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그 이 작가의 그 나는 더 이상 수정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이걸 진지한 승낙으로 볼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이상 수정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대법원은 이렇게 그 사후적인 이런 행위, 오고 갔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해석하고 묵시적 동의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재판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메일 같은 것도 분쟁이 있을 때 이메일을 보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 내용에 있는 문구가 향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지금 보내는 이메일에 혹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들은 없는지를 항상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끼미가 보이면은,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런 메일을 보내든 전화 통화를 하든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계약과 이용허락 계약의 구별. 네, 이것은 이제 매절 계약의 해석을 두고 둘러싼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본 그 저작자에게 유리한 해석, 유리하게 추정하는 해석의 원칙,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절 계약이라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매절 계약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절 계약인지 아니면 이용허락 계약인지 출판 계약인지 불분명한 거예요. 매절이란 것은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이죠. 양도 계약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설정 계약은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출판을 하는데 필요한 권리만 이용허락을 하거나 또는 일종의 이용허락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설정 출판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녹정기 사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녹정기 사건
이 녹정기가 이제 그 김용이라는 대만의 아주 유명한 무협지 작가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소호강호, 동방불패 이런 그 영화로도 이제 나왔던 그런 소설을 원작자라고 합니다. 그 김용이라는 그 작가의 녹정기라는 이런 무협지 소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번역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A라는 출판사가 매절 계약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매절 계약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이중으로 양도가 된 겁니다. 이중으로 다른 A라는 출판사에서 가져왔는데 이 A라는 출판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출판을 못하고 이것을 계속 묵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A라는 출판사는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졌고요. 그런 와중에 B라는 출판사가 이것을 이중으로 이것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원래 이제 그 이것을 번역 출판권을 가져다가 출판을 못하고 있었던 이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이것은 그 내가 넘겨온 내가 매절 계약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권리다. 그런데 지금 B라는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하고 있는 것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매절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저작권이 양도가 안 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로 이때 보는 것이 그 양도 대가가 충분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출판 계약이라고 그러면 인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부수 곱하기 정가 곱하기 인쇄율 10%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가지고서 판매되는 만큼 지급을 하는데 매절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원고료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인쇄는 없고. 그런데 그 원고료가 일반적인 인쇄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고액이라면은 그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명칭은 매절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실질은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 사건이고요. 또 여기 그 제가 유인물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사건도 있어요. 요거 이 책은 여러분들 그 우리 정춘교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알고 계시죠? 네. 옛날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그 유한진이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수필집인데 이 책도 이제 그 매절 계약으로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출판사가 사정이 있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이제 유한진 교수님이 다른 출판사 책이 워낙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더 안 나오니까 이 이제 이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그 다른 출판사에 책을 냈는데 이게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집.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매절 계약으로 이 저작권을 가져갔던 매절 계약을 했던 A라는 출판사는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건 매절 계약이고 따라서 저작권인데 나한테 다 넘어온 것인데 내가 출판을 뭐 했든 못했든 그건 내 자유고 보통 출판권이란 것은 이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양도 계약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건 출판사가 영구히 그 저작 재산권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A 출판사는 이것은 영구적으로 내가 저작권이 나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B 출판사가 출판한 것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에서 법원이 A 출판사가 이 유한진 교수님께 지급했던 그 원고료 이것이 인세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것을 그 금액 정도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해석해 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자의 손을 들어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대본 사건은요. 드라마 대본 사건은 참 이거는 좀 제가 이런 소송을 해서 결국 남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사례로 가급적 소송을 하지 말라고 제가 예를 든 사건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제 드라마 대본 작가들이 대본을 씁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인터넷 다시 보기, 다시 보기라는 거 다 있잖아요. 인터넷이든 케이블이든 저희 집에도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그 다시 보기로 많이 보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텔레비전을 별로 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85년도죠. 사건이 난 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다시 보기 서비스는 없었는데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드라마가 다 방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판매를 하니까 작가들이 아니 방송까지는 내 허락한 것이니까 그건 좋은데 그 후에 이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파는 거는 이건 내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방송국에서는 아니 방송 이 드라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가 허락을 해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방송부를 가지고 내가 뭐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든 아니면 소설책을 내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왜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 작가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이 10,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송은 비용은 많이 들였지만 실익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저작권 소송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을 해가지고 실익이 없어요. 금전적인 물론 정신적인 그런 이익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판매 중지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차원이 틀리지만 적어도 손해배상이 있어서는요. 손해배상이 왜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냐면은 이 비디오 테이프가 10,000원 정도에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 팔린 거예요. 기껏해야. 그럼 10,000원 곱하기 10개 곱하기 인세율이 이제 10% 하고 거기에 뭐 이제 뭐 경상비 여러 가지 뭐 영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9,870원 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뭐 저작권 침해 사례 같은 것도 이제 상담은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대부분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그렇게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비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 기다려지는 뭐 걷기 여행, 뭐 서울 골목길 탐방, 뭐 이런 식의 책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요리에 관한 레시피에 관한 책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책이 뭐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3페이지 정도를 무단 카피했다. 뭐 5페이지 정도를 누구 뭐 블로그에 뭐 허락 없이 올렸다. 뭐 이래서 이제 그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책값 곱하기 판매 부수 곱하기 인쇄 비율 곱하기 그 다음에 책 200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부담 복제되면은 200분의 3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워낙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통 뭐 그냥 묵인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소로 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굳이 그냥 이제 뭐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형사 사건화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용 허락 범위에 관해서 어디까지 이용 허락을 허락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자, 여기 서울고등법원 97년 11월 28일 선고 96나 5256 판결. 이것은요. 작사 작곡자가 이 음반사하고 음반 제작자와 음반 제작 이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음반 제작자가 그 음반을 가지고 복제 배포를 했는데 그 복제 배포를 하는 것을 이용 허락을 넘어서서 양도한 것까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 저작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을 하게 되면은 복제 배포를 이용 허락을 한 것으로 봐야지
복제 배포권을 양도해 버리는 이런 아주 그냥 그 권리 자체를 음반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로는 안 봐야 되겠죠. 만약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근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아예 복제 배포권이 이 음반 제작자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이 음악, 이 작사 작곡한 이 음악에 대해서 이런 음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아예 그 제작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본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이제 97년도 판결이기 때문에 벌써 한 25년 정도 된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제 경우였냐, 이 사건은 좀 특수한 것이 이 작사 작곡자가 굉장히 무명의 작사 작곡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작 비용을 이 음반 제작자가 담당을 했고 그 음반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 음반 제작자가 이제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런 이제 무명의 작가들이 음반 제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기고 알아서 음반 제작자가 음반을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적절히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이제 그런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라면 또 이 작사 작곡자가 그렇게 뭐 무명의 작사 작곡자가 아니고 또 상당히 이제 저명한 작곡자였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지금은 이런 판결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시는 저작권 대법원 2006년 7월 13일 판결, 이것은요 편집 음반 요즘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쯤 이 편집 음반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클래식 편집 음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래식 곡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CD 한 10장 정도에다가 이 클래식 곡을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그다음에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모아놓은 그런 클래식 편집 음반도 있었고 또 재즈 편집 음반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포크송 편집 음반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포크송 우리나라의 그 가요로 나온 거는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 연가라는 이름으로 편집 음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그 좀 포크송이라든가 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뭐 10년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편집 음반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런 편집 음반이 한때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자, 어떤 작사 작곡자가 어떤 음반 제작자에게 이 음반 제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음반 제작자가 나중에 그 음반을 넘어서서 이걸 편집 음반으로 만드는 것까지 그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락을 한 지금 내 노래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태춘, 박은옥 유명한 가수 또 싱어송라이터들이죠. 정태춘, 박은옥 또는 조용필 제3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반을 만들기로 어떤 음반사 지구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예컨대. 그랬는데 그 지구레코드사에서 그 음반을 내서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음반에 있는 음원들이 포함된 편집 음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 거기에. 물론 그 음원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그 조용필 3집에 나와 있는 음원과 똑같은 음원인데 그 음원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편집 음반을 만드는 것까지 허락이 된 것이냐. 원래의 계약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편집 음반을 제작할 때는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상문학상 사건. 우리 점심시간을 좀, 우선, 네, 이상문학상 사건.